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경제를 왜 공부해야 될까, 왜 관찰해야 될까라는 내용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이 참 빠르게 변하고 있죠. 이 세상에는 어떤 것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시대가 변하면서 좀 가치가 많이 바뀐다 이런 생각을 하시죠. 옛날에는 참 무가치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요즘 상당히 가치 있어지고, 옛날에 오히려 굉장히 가치가 굉장히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또 최근에는 뭐 별로 이렇게 가치가 없는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경제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무엇이 더 가치 있어지고 있는가를 관찰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기에 이 세상은 지금 무엇이 더 가치 있어지고 있나요? 예를 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떤 것의 가치가 이렇게 우상향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떤 것의 가치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그 가치가 그렇게 올라가는 것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가치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가격은 올라가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가치가 올라가는 거와 가격이 올라가는 게 조금 다르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가면 좀 편하겠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가격은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가치보다 가격이 낮을 때가 있고요. 그리고 가치보다 가격이 높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치보다 가격이 낮을 때 사서 가치보다 가격이 높아질 때 팔면 돈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재테크다라고 하는 게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뭐 굉장히 어렵지만 그냥 단순화하면 가치보다 가격이 많이 낮을 때 사서 가치보다 가격이 높을 때 팔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뭐 예를 들면 지금의 부동산이나 지금의 주식이나 이런 것들이 가치보다 가격이 지금 낮은 건지 높은 건지 이런 걸 어떻게 아느냐?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지금 그 가치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좀 저평가돼 있다. 그럼 좀 더 사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가치에 비해서 너무 가격이 좀 과대포장되어 있다. 그러면 좀 빨리 팔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바로 경제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자, 영화 한 편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보신 영화인데 관상이라는 영화입니다.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영화 맨 말미에 보면은 이 관상쟁이가 한명회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사람의 얼굴을 봤을 뿐 시대의 모습을 보지는 못했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사람의 얼굴 보느라고 시대의 흐름을 못 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시시각각 변하는 파도를 보느라고 바람을 보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죠. 결국은 바람이 파도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바람이 어디서 어떻게 불어오는지를 안다면 파도가 어떻게 칠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 바로 경제의 흐름을 안다는 것은 사실 시시각각 변하는 파도를 예측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자, 좀 전에 가치와 가격이 변하는데 그게 언제 가격이 낮아지고 언제 가격이 높아지는 건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부터 여러분들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경제 지표를 제대로 읽어낼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되겠죠. 여러분 뉴스를 보다 보면 뭐 수많은 경제지표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 경제지표가 뭔지를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병원에 가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첫 번째로 하는 게 뭐 혈압을 잰다든지 온도, 체온을 잰다든지 또 여러 가지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환자의 상태가 어떻다라고 평가하기 전에 여러 가지 검사를 해요. 요즘 혈압이 어떻고 맥박이 어떻고 그다음에 지금 뭐 체온이 어떻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본다는 거죠. 우리의 경제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발표되는 경제 지표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금리, 환율, 주가 이런 거. 그리고 매일은 아니지만 또 뭐 월간으로 발표되는 지표 이런 것들이 지금의 경제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마치 우리가 병원에 가서 재는 혈압이나 체온이나 맥박이나 이런 거와 매우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의사가 돼서 환자를 본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의 경제 상황은 어디로 흘러가는 거야? 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이 경제 지표를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10가지의 경제 지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이 10가지 이거 너무
부담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편안하게 10가지를 내가 한번 매일같이 이렇게 체크업을 해보자. 뭐 이런 생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하고 환율하고 주가는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 안 드리더라도 매일 확인하실 겁니다. 요즘 이거를 모르는 분은 거의 없어요. 뭐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자, 금리, 환율, 주가라는 것은 매일 바뀌는데 여기서 말하는 금리는 기준금리가 아니라 시장금리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매일 거래되는 자금이 거래될 때 사용되는 금리. 그리고 환율은 우리가 흔히 원달러 환율이라고 합니다. 물론 환율하면 뭐 일본 엔화도 있고 뭐 위안화도 있고 유로화도 있지만 우리가 보통 그냥 환율 그러면 뭐죠? 말 안 해도 그냥 원달러 환율입니다. 그리고 주가는 일단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는 대표적인 지수가 코스피니까 우리나라의 주가가 어떤지를 보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국고채 3년물 금리와 원달러 환율과 코스피 지수를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매일 확인을 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매일같이 확인은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솔직히 잘 모르겠다. 왜 그러냐면요. 눈으로 확인만 하셔서 그래요. 이거를 확인하지 마시고 오늘부터는 그냥 한번 적어보시기를 저는 권유해 드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녁에 6시쯤 퇴근을 하신다. 그러면 PC를 끄기 전에 오늘에 있었던 금융시장의 마감 현황, 오늘 원달러 환율이 얼마에 마감됐지? 그다음에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얼마지? 그리고 코스피 지수는 얼마지? 요거를 매일같이 적으시는 게 좋다는 거죠. 자, 왜 적는 게 필요하냐? 적는데요. 3분도 안 걸립니다. 진짜 이거는 그냥 매일같이 그냥 습관적으로 적으시면 이게 뭐가 좋냐면요. 오늘 수치를 적으면서 어제 거를 보게 돼요. 왜냐면 어제도 적었으니까. 그리고 엊그제 것도 자연히 눈으로 보죠. 그러니까 어제보다 엊그제보다 계속 떨어지고 있네? 아니면 어제는 떨어졌는데 오늘은 올랐네? 이렇게 적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 지표들의 추이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꼭 적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금리하고 환율과 관계는 어떻고 또 환율과 주가의 관계는 어떻고 그리고 금리하고 주가의 관계는 어떠냐. 제가 여기서 지금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그걸 또 적으실 수도 있고 암기하실 수도 있는데 안타깝게도 사회과학은 자연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환율은 떨어진다. 금리가 오르면 주가는 빠진다. 제가 이렇게 가르쳐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게 항상 맞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회과학이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법칙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찰하시면서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알아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숙제를 드리는데 10가지를 좀 매일같이 체크업을 하고 적어보자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뭐다? 바로 금리, 환율, 주가였습니다. 자, 이건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한 발 더 나아가서 한번 볼까요? 미국의 기준금리. 자, 요즘 최근 한 1년 동안은 아마 뭐 경제에 관심 없는 분들도 뉴스만 보면은 뭐 미국의 기준금리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왜 중요하냐? 시간에 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에 막 그걸 다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아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미국이 금리를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에 따라서 세계 경제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기준금리라는 것은 매일 확인할 필요는 없죠. 매일 바뀌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그 미국의 FOMC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금융통화위원회라고 하죠. 그게 이제 열리게 되는 달에 기준금리가 결정되는데 이것도 한번 보시고요. 두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의 2년짜리 국채금리의 이자율입니다. 자, 2년짜리 국채금리. 일단 뭐 채권 이런 얘기 나오면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발행한다는 건 뭐냐면 미국 정부가 돈을 빌린다는 거고 그 채권을 사는 사람은 돈을 빌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금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몇 년짜리라고 했죠? 2년짜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국의 10년짜리 국채금리. 자, 이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하세요. 자, 2년짜리 국채금리는 단기 금리죠. 미국 정부한테 2년 정도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가 높겠습니까, 낮겠습니까? 금방 빌려주는 거니까 금방 있다가 회수가 되는 거니까 금리가 좀 낮을 거죠. 이제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는 어때요? 내가 미국 정부한테 10년을 돈을 빌려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금리가 높겠죠. 원래는 정상적으로는 그런데 지금은 경제 상황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이 두 가지의 금리가 역전돼 있습니다. 오히려 2년짜리 금리가 더 높고 10년짜리 금리가 더 낮아요.
정말 이상한 현상이 발생한 거죠. 근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여러분들이 이걸 적고 있질 않기 때문에 아마 모르실 텐데 이걸 10년, 20년 계속 적고 있는 저 같은 사람들은 야 이게 진짜 희한한 일이구나. 정말 이거 정말 문제구나. 뭐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년짜리 국채 금리가 보여주는 것은 앞으로의 미국의 기준금리가 어디로 갈 건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미국이 기준금리를 좀 빠르게 안 올릴 것 같아. 그러면 벌써 귀신같이 2년짜리 국채 금리는 떨어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걸 보통 우리가 경제에서 선행지표라고 그러는데 이걸 매일 관찰하고 있다 보면 최근에 이거 2년짜리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던 게 조금 주춤해지면 오히려 조금 떨어지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미국의 기준금리가 곧 이제 올라가는 게 멈춘다. 이걸 얘가 미리 예고편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10년짜리 국채 금리는 앞으로의 인플레이션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막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야? 앞으로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갈 것 같다 이런 뜻이고요. 미국의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요즘 최근 안정되거나 떨어진다 그러면 곧 인플레이션이 잦아들겠구나. 요거를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매일같이 관찰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주요국 환율입니다. 주요국 환율이라는 건 뭐 유로화, 뭐 엔화, 위안화 같은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원달러 환율 말고 여러분 우리가 꼭 지켜봐야 되는 게 달러 인덱스라는 게 있거든요. 자, 이거 뭐 들어보신 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그러는데 달러 인덱스는 뭐냐면 원달러 환율이라는 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달러 값이잖아요. 달러 값. 그러니까 우리가 원화 주고 달러 얼마 줘야 우리가 지금 원화로 얼마 줘야 1달러 줘요? 이거잖아요. 원달러 환율이라는 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달러 환율이 지금 만약에 1,300원이다 그러면 1달러 사는데 1,300원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달러의 가치를 우리나라 돈으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달러 인덱스는 뭐냐면 세계 주요국 통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주요국이라고 하는 6개의 주요 국가들, 주로 선진국, 이 6개 국가의 통화 대비 달러가 얼마나 비싸냐 요걸 보는 거니까 원달러 환율과 달러 인덱스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달러 인덱스는 높은데 원달러 환율 낮은 경우도 있고요. 뭐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보면은 아마 상당히 많은 것들을 또 알아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주가는 우리나라 주가뿐만 아니라 뭐 미국에 투자하신 분도 많겠지만 꼭 투자 안 하셨다 하더라도 다우존스나 나스닥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적으시면 됩니다. 이게 총 10가지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첫 번째 숙제, 이 10가지를 차근차근 적어 가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궁금하면 사람 뭐 하죠? 검색하고 찾아보고 뭐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옛날에 그 학교 다닐 때 그 공부한 걸 왜 까먹었냐면은 시험을 봐서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볼 때 우리가 시험지에다 딱 쓰는 순간 야 이제 나 그만 외워도 되지. 그러니까 잊어버리는데 자기가 궁금해서 찾아보고 검색한 거는 절대 안 까먹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찬찬히 한번 적어보셔라. 미국의 기준금리가 제가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렸는데 미국의 기준금리 역사를 한 50년 정도로 이제 한번 보니까 참 재밌는 게 있어요. 그 2023년도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시기로 봤을 때는 금리를 지금 빠르게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금리를 미국이 빠르게 올린 적이 몇 번 있나 한번 제가 보니까 84년에 한번 세게 올린 적이 있더라고요. 1984년. 그 다음에 또 한번 세게 올린 적이 언젠가 봤더니 94년이에요. 그 다음에 또 세게 올린 적이 언제? 2004년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공통점이 뭐죠? 항상 4자로 끝나는 해에 올린다는 거죠. 미국은 꼭 4자로 끝나는 해에 금리를 세게 올리는구나. 자, 그래서 그럼 2014년도에도 그랬나? 딱 봤더니 2013년 11월에 금리 올리겠다고 발표해요. 아주 여지없이 똑같이 올리겠다. 근데 이제 실제로는 올리는 건 조금 더 1년 반 정도 뒤에 올리기 시작했지만 어쨌든 굳이 발표한 기준으로 얘기하자면 공통점이 지금 금리 올리는 거 이전에 4번은 다 4자로 끝나는 해에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고 그렇게 금리를 올리고 나면은 꼭 뒤탈이 났습니다. 예를 들면 84년도에 금리 올리고 나서는 한 5년 정도 있다가 뭐 오일 쇼크가 왔고 걸프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94년도에 금리 올리고 나서 우리나라에 4년 후에 IMF가 있었죠. 그리고 2004년도에 금리 세게 올리고 나서 4년 후에는 미국의 금융위기가 있었죠. 그리고 2015년, 16년도에 금리 올리고 나서는 팬데믹이 있었습니다. 물론 뭐 팬데믹은 금리하고는 뭐 관계 없을 수는 있겠지만 근데 항상 보면 이게 재밌는 게 이렇게 미국이 금리를 세게 올리고 나면 이렇게 꼭 뒤탈이 나고 경기 침체가 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금리를 이렇게 미국이 갑자기 올리는
지난 1년간 미국이 금리를 얼마나 올렸는지 아십니까? 4.75% 올렸어요. 1년 동안에. 와, 그럼 거의 한 달에 매달 0.5%씩 올렸다는 얘기인데 이런 거는 역사상 처음이거든요. 이런 상황 후에 오는 경기 침체, 무서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더더욱 경제 지표를 뭐 뉴스에서 알려주지 않나? 뉴스에서 이렇게 떠먹여주는 정보? 예, 물론 뭐 도움이 좀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여러분 절대 그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10가지를 계속 관찰하면서 생각나는 거 찾아보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통찰력을 높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태까지 이제 무엇이 가치 있어지고 무엇이 가치 있어지지 않은지에 대한 변화를 보는 게 경제라 그랬죠. 그리고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뭡니까, 여러분? 뉴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는 경기라는 말이죠. 경기가 뭐죠, 여러분? 이게 마땅히 딱 표현하기는 어려워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먹고 사는 문제죠. 먹고 사는 문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먹고 살기가 좋으면 어때요? 경기가 좋다. 그럼 먹고 살기가 안 좋으면 경기가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난 잘 모르겠던데. 예,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직장인이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어딘가 고용이 돼서 동일한 월급을 받는 분들은 경기 변동을 잘 체감을 못해요. 그래서 저는 택시를 타면 꼭 물어봅니다. 기사님한테. 기사님 요즘 어떻게 손님 많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기사님이 요즘 조금 많아졌다가 최근에 다시 안 좋아졌는데 굉장히 정확합니다. 이게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물어보면 조금 좋아지려고 하다가 지금 다시 또 안 좋아요. 이게 이제 경기의 어떤 그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경제에서의 경기 변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파악을 하는가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가 좋아, 나빠 이 두 가지로 구분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경기는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자, 경기는 후퇴가 있습니다. 후퇴. 후퇴라는 말이 뭐냐? 좋았었는데 조금 지금 약간 경기가 꺾이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후퇴에서 더 꺾여서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걸 우리가 침체라고 얘기하죠.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침체가 오래되다 보면 언젠가는 조금 좋아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회복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회복해서 막 굉장히 좋아져서 막 경기가 뜨겁게 상승한다. 그걸 이제 상승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지금 네 가지를 얘기했는데 뭐였죠? 후퇴, 침체, 회복, 상승입니다.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는 것이 경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난 잘 모르겠던데. 난 계속 안 좋은 것 같던데.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는 10가지 경제 지표를 지금 확인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가는 거지. 예를 들면 2021년도 기억나십니까? 2021년도가 경기가 엄청 좋았거든요. 그때 코로나였는데? 예, 아니에요. 경기가 상승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모르고 지나갔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기업들이 막 투자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면 경기가 살아나고 소비가 폭발할 거니까 막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최근에는 가장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던 게 2021년도입니다. 4.1%. 2020년도에는 마이너스 0.7이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좋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경기의 후퇴, 침체, 회복, 상승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통화 정책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통화 정책이 뭐냐고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적어라라고 했던 것 중에 우리나라 기준금리 있잖아요. 한국은행이 매달은 아니고요. 3월, 6월, 9월, 12월은 안 하지만 나머지 8달에는 모여서 회의를 해서 이번 달에 금리를 뭐 올릴 건지 동결할 건지 이런 걸 결정을 하죠. 자, 그게 바로 이 통화 정책인데 우리가 보통 경기가 후퇴를 해서 침체로 들어가면 일단 손을 좀 써야 되잖아요. 이거 그냥 냅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쓰는 게 바로 금리 인하 카드입니다. 금리 인하. 그러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금리를 좀 낮춰서 돈이 좀 돌게 해서 경기를 좀 살려보자. 물론 살려보자는 의미보다는 침체로 들어가는 경기의 속도를 좀 줄여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경착륙을 막는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확 추락하면은 충격이 크니까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 경기가 침체가 될 때는 보통 금리 인하라는 걸 해요. 그리고 반대로 경기가 막 상승을 하면 너무 뜨거우면 어떻게 되죠? 너무 뜨거우면은 또 부작용이 있거든요. 경기라는 게 너무 뜨거우면 또 인플레이션의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는 금리를 올립니다. 자, 그럼 이제 이해가 되시죠? 경기를 침체로 막 들어가면 통화 정책이 어떻게 나온다? 대체로는 금리 인하한다. 그리고 경기가 막 너무 뜨거워지면 금리를 인상한다. 자, 이걸로 일단 수축인지 이완인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경기가 사실 침체로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동안에. 뭐 침체까지는 아니고 후퇴. 계속 어쨌든 약간은
수축 국면이었는데 근데도 계속 금리 올렸죠. 희한하네. 원래 경기가 좀 꺾이고 안 좋아지면 금리를 막 인하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왜 그랬냐면 최근에 있었던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은 경기가 막 좋아서 그 경기 시키려고 인상한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려고 통화 정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와 무관하게 진짜 경기가 망가지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인플레이션부터 물가 상승부터 잡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역사상 처음으로 통화 정책이 엇박자가 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지금 경기는 안 좋은데도 금리를 계속 높게 유지하는 아주 희한한 상황이 지금 발생이 되다 보니까 경제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내가 배운 거랑 다르네 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그래서 이제 사회과학이라는 게 자연과학은 딱 그래도 어떤 정답이 있는데 사회과학은 이게 딱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경기 변동을 관찰하기 위해서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0가지의 경제 지표를 매일같이 관찰하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 변동과 자산 가격의 내용을 살짝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쨌든 이게 이제 개인 자산 관리의 내용을 설명하는 시간이니까. 그러면 언제 투자해야 됩니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얘기했죠. 후퇴, 침체, 회복, 상승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2023년도 상반기예요. 지금은 후퇴와 침체 중간에 있는 거죠. 언제쯤 투자해야 되냐라고 하는데 일반론적으로 봤을 때는 주식은요. 보통 주식, 여러분 관심 있는 주식은 보통 경기를 6개월에서 1년 정도 선행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만약에 어떤 주식이 지금 막 오른다 이거야. 그럼 왜 오르는 거예요, 그거? 지금 좋아서 오른 게 아니라 6개월 후에 1년 후에 좋아질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미리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주식은 선행한다 그러죠, 경기에. 그러니까 언제 사실은 오르냐면 경기가 침체에 들어가서 막 힘들어. 막 터널을 지났는데 너무 힘들다. 근데 저쯤 가면 터널 끝날 것 같은데 요럴 때 이제 주가는 먼저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뭐 주식에 투자에 관심을 갖는다라면 굳이 한다면 뭐 종목을 보기 전에 일단 경기로 먼저 판단을 한다고 봤을 때는 침체가 무르익었을 때 투자하는 게 맞겠죠. 근데 이제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침체 이제 초입이니까 뭐 개별적으로야 뭐 맞는 투자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상당히 투자를 신중하게 해야 될 때다. 아직은 터널에 들어간 건 아니니까. 뭐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부동산은 반대입니다. 주식은 제가 말씀드렸죠. 좋은 일도 없는데 앞으로 좋아질 거야. 그리고 미리 오른다 그랬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한창 좋을 때 미리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한창 좋은 다음에 그 다음에 떨어질 거니까 경기가 이렇게 좀 빨리 움직인다 그랬고 부동산은 반대로 경기에 후행합니다. 후행한다는 게 뭐야? 경기 좋아질 거 다 좋아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르는 거죠. 근데 최근에는 조금 이것도 변화가 있어서 후행 아닌 동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 경기가 좋아지면 또 부동산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먼저 움직이진 않는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큰 그림을 그리는 데는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 있죠. 정리해 보면 경제 지표라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관찰해야 되는 것도 있고 월간으로 관찰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숙제 드렸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10가지의 내용을 여러분들 오늘부터 이제 토요일, 일요일 날은 뭐 금융시장이 안 열리니까 평일 날 저녁에 퇴근하실 때 하루를 정리하면서 오늘의 그 경제 지표 한번 정리할까? 그리고 날짜 쓰시고 그 10가지를 이렇게 적으시는 거예요. 뭐 적는데 진짜 5분도 안 걸리거든요. 포털 사이트 같은 데 치면 요즘은 아주 정리를 잘 해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걸 매일 같이 하시다 보면은 전날 적었던 자료, 전전날 적었던 자료를 자연스럽게 보면서 적으니까 누구랑 대화할 때도 여러분 요즘 뭐 원달러 환율이 최근 며칠 사이에 조금 오르는 상황이야 뭐 이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경제 지표의 마지막 숫자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요즘의 상승 분위기나 하락 분위기를 외우시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경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옛날에 우리가 뭐 문맹, 컴맹 이런 말이 있었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 너무 모른다? 이거는 진짜 금융맹, 경제맹이 되면은 살아가는데 너무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경제라고 하는 건 사회과학이니까 정답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딱 하나의 답을 찾지 마시고 뉴스에서 얘기하는 예측은 이런데 나는 아닐 것 같은데? 아니 여러분이 맞을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 얘기하는 게 반드시 맞는다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 영상을 통해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